안녕하세요. 믿음 안에서의 따뜻한 소통, 대화 36.5 백소영입니다. 세상에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만큼 답답하고 억울한 일은 없을 텐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이런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분명히 실존하지만 서류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무국적, 일명 유령 아동들인데요. 이 아이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힘쓰시는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미등록 아동지원센터 은희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와 함께 이러한 이슈 문제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CBS 측과 우리 대화 36.5 관계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미등록 이주 아동, 저희가 언뜻 개념을 알 것 같으면서도 정확하게 어떤 아동들을 의미하는지 또 모르시는 시청자들을 위해서 좀 정의를 해주시죠. 그 대한민국의 법률상의 용어로는 이게 불법 체류 외국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줄여서 얘기할 때는 불법 체류자. 그러니까 이제 불법 체류자들이 낳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우리가 불법 체류 아동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등록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등록 아동들이 되고, 이제 두 번째의 케이스는 중도 입국 아동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이주민들이 자기의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여기에서 체류 기간이 도가가 돼서 넘어가니까 본인이 불법 체류자가 되고, 따라서 당연히 아이들도 불법 체류자가 되는,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이제 합쳐서 우리가 미등록 아동들의 범주에 그렇게 들어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난민을 신청했는데 거절당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미등록 아동들의 이 분류에 넣기는 합니다만, 이런 경우는 굉장히 적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범주로 볼 때는 세 범주가 네. 다 합쳐서 네. 미등록 이주 아동으로 네, 그렇게 분류가 되는군요. 네. 네. 그럼 국내에 어느 정도 규모의 그 미등록 이주 아동이 있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와 사회단체들 간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정부는 한 5,078명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일반 사회단체에서는 대략 2만에서 4만 명, 그러니까 중도를 잡았을 때 약 3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왜 추산이라고 얘기하냐면은 미등록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추산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긴 미등록이라는 말 자체가 네, 네. 이게 등록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네. 정확한 통계를 내기가 네, 어렵겠네요. 네. 그래도 뭐 그러니까 추산해서 3만 정도는 굉장히 네. 많은 숫자인데요. 네, 많은 숫자의 아이들입니다. 네, 결국은 이렇게 미등록 출생 아동이 생기는 데에는 출생법에 관련해서 네. 그러니까 사실은 어머니 아버지가 불법 체류 상태이면 아동들도 등록을 하기 어려운 네, 이런 네. 상황이라서 그럴 것 같은데, 우리나라 출생법 어떻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나요? 이게 출생법이라면 곧바로 국적법으로 보아지는데, 이제 한국은 철저하게 속인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부모 중에 한 분이 한국인의 국적이 있으면 거기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이제 그 국적 취득이 가능하죠. 등록이. 속지주의가 아니라 속인주의군요. 속인주의니까.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경우는 속지주의니까 거기는 미국 땅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거기서는 국적을 주는 거니까 거기에서는 미등록 출생 아동은 거기서 생겨날 일이 없죠. 그렇죠.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출생법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외국인 아동들에게는 이 부분이 해당이 되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게 상당히 이슈인데, 근데 이 외국인들이 낳은 외국인 아동들이 자기네 나라로 가서 국적을 취득해야 되는데, 일단 자기네 나라에 나가서 국적을 취득하려면 출국을 해야 되는데 다시 입국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의 그 법무부나 출입국관리청에서도 하나의 뭐 소명 자료를 내고 하면 등록을 좀 연장해주고 등등의 그러한 내용들이 담고는 있지만, 그거를 신청하는 사람 자체가 불법 체류자니까, 불법 체류 사실이 드러나니까 이와 같은 일들을 할 수가 없는, 바로 그와 같은 지경에 놓여져 있습니다. 예.
근데 저도 이제 아기를 낳아서 길러보지만 이제 나오면은 막 이제 어렸을 때부터 영유아 때부터 막 예방 접종도 네, 시켜야 네, 되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7살 되면 이제 학교도 보내야 되고 네.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어떤 건강이나 교육에 대한 권리들을 이제 행사하려면 사실은 등록되어 있고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할 텐데요. 그럼 이렇게 미등록 이주 아동들의 경우에 전혀 이런 것들을 혜택을 못 받는 건가요? 사실 아동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토탈, 전반적인 사회 생존권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아이들이기 때문에 커가는 아이들에게 중요한 게 두 가지 아닙니까? 교육권하고 의료권. 네. 이제 교육권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는 이제 의무교육으로 이들에게도 해당이 되어지지만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교장의 재량에 의해서 바로 거기에 입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바라볼 때,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시스템이 공무원들은 무조건 불법 체류 이주민들이 있으면 이 사람들을 신고하는 게 의무입니다. 그러나 딱 이 공무원 가운데 한 부류가 예외 조항을 적용받습니다. 그게 교육 공무원입니다. 아, 교사들은 그래서, 괜찮군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고 네. 교사들은 그러한 것들을 알고 있어도 신고할 의무에서 제외가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교육권에 해당이 되어지는데 그러나 처음 출발부터 이게 암초에 부닥치는 게 초등학교를 입학을 하려면 뭐 입학 통지서 같은 것들을 가정마다 이제 그렇죠. 배달을 해야 네네. 되는데 근데 아이들의 주소를 파악을 못 합니다. 도대체 몇 살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이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부터가 파악이 안 되니까 거기부터 난관에 부닥치기 시작하고 서로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중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다닐지라도 그 모든 교육 과정 속에 철저한 차별을 몸으로 경험해야 되고 그 가운데 왕따라든가 지독한 외로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이 미등록 아동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중도 자퇴를 하고 뭐 이러한 경우가 비일비재한 게 바로 그와 같은 이유와 까닭일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교육권을 보장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한시적 예외 조항을 2020년 4월에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2025년 3월 말이면 이 한시 조항이 끝납니다. 그 길을 하나 열어주었는데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나타납니다. 일단 자격 대상이 너무 제한적이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지 15년 이상 돼야 된다. 그리고 신청할 당시 2021년 2월 28일 이전에 초등학교를 졸업해야 된다. 뭐 등등의 자격 제한 요건이 많고 또 하나는 이거를 신청하려면 벌칙금 내지는 위약금으로 3천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내야 되는데 3천만 원이요? 이 불법 이주민들에게는 거의 굉장히 그렇죠. 힘든 어려운 그런 액수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한시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것이 나름대로 좋은 해결 방안, 구제 방안으로는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이것이 발효가 됐다고 할지라도 지금 내년이면 이제 끝나는데 4년이 지났는데 여기에 신청을 해서 이 트랙으로 들어간 애는 600명에 불과하다고 하는 법무부의 통계가 있습니다. 받은 학생들이 많지 않네요. 600명.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추산하는 5,078명을 계산으로 했을 때는 대략 12%고 시민사회단체에서 얘기하는 3만 명을 기준으로 할 때는 대략 2% 정도가 바로 여기에 해당을 이 트랙으로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보아지는 거죠. 미등록 아동들의 교육권 이 부분이 그렇게 좋은 문제 해결의 트랙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판단을 전반적으로 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의료권은 뭐 보건소에 가서 뭐 외국인 임시등록 번호를 받고 뭐 등등해서 예방접종을 받는 그러한 하나의 그 길은 열려져 있는데 불법 체류자들이 보건소를 찾아가질 않습니다. 자기가 불법 체류자라는 것이 드러날까 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르는 그와 같은 보건소 직원들도 많고
그래서 지금 사단법인 희망의 친구들이라든가 이런 데서 의료권을 도와주는 그와 같은 전문적인 법인이 있고, 또 하나는 미등록 아동들이나 불법 체류자들 모여있는 그와 같은 시민사회단체에서 자기네 지역에 있는 병원들과 연계를 해서 이들에게 의료 행위를 좀 해줄 수 있는, 뭐 큰 수술이라든가 이런 건 못해도 기본적인 예방 접종부터 시작해서 진료까지는 이 사람들이 인도적 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이제 그와 같은 것들로 지금 지내고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예. 그래도 이렇게 비영리 시민단체들이 또 도와주고 하는 네. 부분들이 꽤 큰 힘이 될 것 같네요. 예. 그럼요. 근데 그 임시성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네. 의료권이나 교육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주 기본적인 거는 보장을 해 주는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는 그 혜택을 많이 못 받고 있다면 네.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 어떤 문제들을 더 많이 발생하게 할지 예상되는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할 소지가 크죠. 그 미등록 아동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의 정확한 포인트는 자기의 의지로 그렇게 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한국이란 땅도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미등록 아동으로 태어난 것도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고, 자기의 의지로 미등록 아동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또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해서 18년이 지나서 만 18세가 돼서 사회에 나온다. 그 사회에 나와서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대학도 못 가고 취직도 못 하고 자격증도 못 따고, 하다못해 핸드폰도 자기 이름으로 오픈을 못 하고 은행 어카운트도 자기 이름으로 개설을 못 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소위 얘기하는,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주민등록번호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사람들에게 꿈을 얘기한다는 게, 이 사람들에게 인생의 플랜을 얘기한다는 게, 또 이 사람의 의지가 어떠냐를 논하기가 어려워요. 사회 제도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뭐 죄송한 얘기지만 많은 경우에 범죄의 유혹으로 빠질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겠네요. 이 사람들은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지문 조회와 사람 조회가 전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점점 나쁜 사람들이 나쁜 일을 할 때 얘네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잠재 위협 요소가 될 수도 있는 이러한 아이들을 그냥 이대로 방치해둔다는 것은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굉장히 큰 리스크다. 이 길을 열어줘서 얘네들도 한국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한국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에 자기가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 그 문을 열어주고 방법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사실 이렇게 18, 19 요 나이가 자기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나이인데, 그럼요. 예, 등록이 되어 있고 가정 안에서 잘 지지를 받아도 힘든 나이에 예, 미등록에다가 이렇게 내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보이지 않는다는 거, 이게 또 가중이 되면 이 아이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진짜 그렇게 어떤 범죄 가능성에 많이 노출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맞아요. 사회적으로도 네. 이 부분은 예, 많이 해결이 돼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얘네들은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있지만 없는 아이들 혹은 유령들이라고 예. 스스로를 표현해요. 정말 존재하는데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그렇죠. 슬프고 안타까운. 그러면 마음 아픈 일입니까? 이 사역을 하시다 보면 정말 안타까운 사연들을 많이 접하실 것 같습니다. 많죠. 예, 특별히 기억에 나시는 어떤 사례들이 있으면 좀 얘기해 주세요. 고등학교 중퇴를 한 그 필리핀 출신의 남녀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한 17, 18 그 정도 나이가 된 애들끼리 이제 고등학교 중퇴를 하고 이제 사회에서 이리저리 떠다니다가 만나서 동거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동거를 시작한다는 건 물론 사랑해서 동거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경제적인 그러한 부담에서 조금은 덜하려고 같이 동거를 해요. 그리고 동거를 할 때 거기에서 아이가 출생을 했어요. 딸이. 이 딸이 자동적으로
엄마 아빠도 불법 체류자지만 딸은 우리가 얘기하는 미등록 출생 아동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도 얘네들이 점점 커가는데도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막막한 그와 같은 상황에 현실에 직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도 결국에는 어떻게든 얘네들이 구제할 수 있는 법안이 이런 경우가 많아지면 케이스가 많아질수록 아마 마련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 그거를 가지고 견디어 나가는 이제 그러한 케이스를 바라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프죠. 네. 아니 그냥 등록되어 있는 우리 한국 아동들끼리도 혹은 청년들끼리도 요즘에 왜 뭐 금수저, 은수저, 그럼요. 흑수저 이러면서 예, 그러니까 태어난 환경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불만들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하물며 진짜 그 또 다른 수저인 네. 셈이네요. 그러면 예. 근데 이 수저는 전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네, 그러니까 수저가 아예 없는. 네, 그래서 더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제도적으로 많이 개선하고 극복하려면 해외 네. 사례도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해외에서는 이렇게 미등록 이주 아동들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예, 처리를 하고 있나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출생하면은 아무런 조건 없이 출생 증명서를 제공합니다. 그 출생 증명서를 가지면 똑같은 그 나라의 아동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속지주의를 택하니까 그 나라에서 태어나면 무조건 시민권과 국적을 주니까 더 이상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나라가 속인주의인데 속지주의를 바꾼다 그렇게 해결하는 것보다 이 아이들이 적어도 사회 구성원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좀 열어놔줬으면 좋겠다 하는 쪽으로 외국의 사례와 정책을 우리가 참조해서라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더라도 외국인 그 출생번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부여해서 그 번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주민등록번호와 동등하게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 부분은 정말 적극적으로 이슈화되고 저희가 빠른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이란 말 자체가 말 그대로 정말 적극적인 성년의 도움을 네. 받아야 하는 그런 그 상황을 의미하는 건데 네, 네. 여기에 미등록 이주 아동들도 다 포함이 되어야 할 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근데 또 이런 걸 진행하다 보면 이런 난관도 부딪히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다 출생 등록을 해주게 되다 보면 또 이거가 또 하나의 기득권이라고 생각해서 이 불법 이민자들이 막 더 많이 한국에 유입이 되고 이러면 어떡하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한 염려들이 많죠.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우리가 몇 가지 전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한국은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이미 진입했다. 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나라만 이 민족적 배타성, 혈통주의 이런 것을 단연 고수를 하기 위해서 많이 거부를 합니다. 다문화, 다민족 이와 같은 사회를 국민 정서와 사회적 여론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우리는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현상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방에 있는 공장과 농장들이 이분들이 없이 움직여지질 않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저출산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동들을 돌보미들, 아동 돌보미들, 자녀 돌보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혹은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들,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이주민, 이주 노동자들이 절대적으로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이주 사회, 다민족 사회, 다문화 사회가 이미 형성되어져 있고 우리 대한민국 사회도 그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보면은 불법 체류자도 발생할 것이고 또 그 가운데서 불법으로 미등록 아동들도 아마 태어날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염려가 되어져서 우리가 다민족, 다문화 사회의 진입 자체를 거부하거나 이것이 장애물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여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길을 찾아 나가는 것이 우리의 현재의 지혜로운
그러한 자리와 길이지 이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퇴보하는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갑자기 막 구한말 저희가 막 척사, 네, 부정 네, 막 이랬던 또 생각들도 막 들리고 하는데요. 예, 이게 우리의 실제라면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해결을 위해서 네. 함께 힘을 좀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워낙 중요한 사안이라서 이야기하느라고요. 목사님 개인적인 이야기를 충분히 소개를 못 드렸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쭉 걸어오신 길을 보니까요. 평화통일운동도 오래 하셨고요. 또 미국에 계실 때는 인종 화합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셔서 마틴 루터 킹 인권상 네. 수상을 하셨더라고요. 그동안 해오셨던 사역을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 자리는 이제 미등록 아동에 대한 대화의 자리니까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활동은 계속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하고요. 오히려 한반도 평화 통일에 관계된 내용들, 그 내용들은 이제 검색창에 평화 드림 포럼, 평화 드림 포럼 이라고 하는 걸 치시면 거기에 이제 제가 관계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또한 웹사이트가 거기에 쭉 뜹니다. 그걸 좀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미등록 아동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면 그 미국의 국경인들 가운데 뭐 레이버데이나 컬럼버스데이나 이런 거 다 빼고 사람의 이름이 정확하게 들어간 그와 같은 경우가 미국 사람으로 두 날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조지 워싱턴 데이고 또 하나는 마틴 루터 킹 데이입니다. 그러니까 조지 워싱턴 데이들이 아마 백인들의 축제라고 한다면 아마 마틴 루터 킹은 블랙 피플들의 축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인종차별을 겪고 있는 이 블랙 피플들 아직도 미국에서 또 남미나 아시안이나 아프리카에서 온 분들이 미국 사회에 정착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차별의 벽들 바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역에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 거기에 교회가 TF팀을 구성을 해서 TF팀의 변호사들이 주로 많이 참여하지만 그러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 방안을 좀 찾아나간 일. 이제 그게 첫 번째로 이제 마틴 루터 킹 인권상을 받게 된 계기가 되었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그 미국의 커네티컷주에 예일 대학이 있는 뉴헤븐이 있습니다. 그 예일 대학교의 중앙에 있는 빌딩에 들어가면 거기서 참 제가 가슴이 먹먹했어요. 중앙에 큰 원형 대리석이 있는데 그 원형 대리석 안에는 예일대학교 재학생이나 졸업생들 가운데서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의 명단이 쭉 적혀져 있어요. 그 중에 물론 베트남도 있지만 거기에 코리안 워라고 적혀져 있고 한 리버, 낙동 리버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전사한 사람들의 이름이 쭉 적혀져 있어요. 그 오랜 옛날에 한국이 그때는 정말 아주 못 사는 나라 아니었습니까?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한 나라에 적어도 세계적인 지도자를 양성해 나가는 예일대학을 다니거나 졸업하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한국 땅에 와서 이렇게 피를 흘렸을까? 그 마음을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벅차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결심하기를 우리 교회에서는 무조건 6.25 참전용사 가족들을 초청을 한다.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 일회성이 아니라 14년 동안 제가 3년 전에 한국에 귀국을 했는데 하기 전에까지 우리가 이분들과 이분들의 가족들을 우리가 돌본다. 그래서 이분들이 처음에는 한 50가정이 참여했는데 14년이 지날 때는 2가정뿐이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 귀국하면서 우리 교회 여성교회장한테 2분이 다 돌아가실까지 하십시오. 그러한 당부를 하고 왔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유가 된 것 같고, 세 번째는 아직도 대한민국 아이들이 지금 뭐 저출산 때문에 그러한 나라의 위기를 얘기하는데 제가 있을 당시만 해도 한국 애들 입양일 꽤 많이 왔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한국 애들이 입양 온 그 입양아들의 가족들, 그 주변인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코리안 컬처를 가르치고 코리안 그 푸드를 가르치고 그랬을 때 그 어머니들이 이 아이들한테 불고기를 좀 해주고 싶은데 너무 비싸다. 맥에서 나가서 사줄래니까
그래서 만들어 주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여성교회가 식당을 개방해서 불고기를 가르쳐주고 같이 만들어주고, 또 한복도 집에서 잘 안 입잖아요. 옛날 것들 다 갖고 와서 그렇죠. 세탁해서 다 입히고, 이러한 어떤 지역사회의 그 요청들과 니드, 요구들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또 응답해 나가는, 바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아마 그 마틴 루터 킹 인권상을 수여받게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미국 전역이 아닙니다. 저는 그 뉴욕 주에서 받았습니다. 네. 근데 뉴욕주 안에서 이렇게 굉장히 유의미한 활동들을 네. 하셨기 때문에 수상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듣다 보니까 그 이주민의 나라에서 정말 이주해 왔으나, 그러니까 사실 처음 이주해 온 사람들에 의해서 근데 오히려 이렇게 차별을 당하고 또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이제 많은 약자들을 위해서 일을 해오셨던 그 경험들이 계속 쭉 이어져 오지 않았나 이런 네. 생각은 듭니다. 네, 근데 정확합니다. 예. 네. 근데 이런 경험들 속에서 특별히 좀 유령 아이들에 대한 관심으로 이렇게 더 많이 이렇게 어떤 무게추가 가게 된 어떤 개인적인 계기가 있으셨나요? 네, 제가 그 미국에서 20년을 살다가 3년 전에 한국에 연구 귀국을 했습니다. 왜 이들에게 이렇게 마음이 진정성 있게 다가갔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20년 동안 이주민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인들, 불법 체류자들, 불법 체류 청년들이 몸부림치는 현실을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현실과 현장의 경험이 오히려 귀국해서 이 미등록 아동들에게 접근되어지는 통로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예. 살아있는 경험들이 또 이렇게 선하게 흘러가는 모습이 제가 보기에도 참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다 보면 제도가 이렇게 바뀌면 좋겠다 이런 고민들도 계속 해오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나라의 출생법을 비롯해서 제도들이 어떤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바뀌면 좋겠다고 제안하실 수 있나요? 미등록 아동들의 문제의 해결의 핵심은 그 법률이 바뀌어야 됩니다. 법이. 그래서 미등록 아동 출생 등록 법안, 이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미등록 아동들이 출생할 경우에 등록을 시킬 수 있는 법안이 이게 통과가 돼야지만 이들을 묶고 있는 족쇄가 깨진다. 그리고 합계 출산율 7% 이하를 지금 내려가고 있는 바로 한국 사회에서도 이 저출산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과 길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도 여기에 해당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사회적 잠재 위험 요소로만 남겨두지 말고 이들을 정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이들이 그 사회를 발전하는 데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까지를 줘야 된다. 근데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뭐냐? 바로 미등록 아동 출생 등록 법안이 바로 통과가 돼야만 바로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22대 국회 4년 동안 이 문제를 통과시키는데 바로 주력을 하는 바로 그와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적법보다 더 우선하는 네. 이 미등록 아동들의 이건 정말 생존권에 네. 해당하는 일인데요. 이런 일이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들고요. 네.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펼치실지 좀 소개해 주세요. 우리가 작년 6월 달에 이제 이 법인이 출발을 했습니다. 사단법인 미등록 아동 지원센터가. 우리 미등록 아동 지원센터에서의 목표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미등록 아동 출생 등록 법안, 이것만을 통과시키는, 이 법안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을 통과시키는 데 드는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은 외면하지 않겠다. 그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우리가 주면서 이러한 일을 하겠다. 이 두 가지가 저희 미등록 아동 지원센터의 중요한 두 가지의 원칙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월 달에 마지막 주에,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9월 마지막 주에 국회 대강당에서 거기에서 이 우리가 마련한
미등록 아동 출생 등록 법안을 갖고 우리가 여러 국회의원들, 정부 관계자들, 시민사회단체들 다 우리가 초청을 해서 그날 심포지움을 엽니다. 그래서 그 심포지움을 출발점으로 해서 우리가 국회에서 정한 과정과 절차를 따라서 우리가 본회의까지 발의가 되는 바로 그 일을 우리가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사실 크리스찬이라면 당연히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힘을 다해야 하겠습니다만 특별히 이 미등록 이주 아동들을 향해서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 왜일지 또 어떤 이유일지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해 주세요. 미등록 아동들이라고 하는 말은 강도 만난 자라고 봅니다. 그 강도 만난 자들 미등록 아동들은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볼 때 어느 시대의 어느 역사건 간에 이러한 도움이 없이는 살아가지 못하는 강도 만난 자는 존재해 왔습니다. 문제는 누가 이들의 이웃이 되어 주었는가 라고 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물어보시는 질문이 그겁니다. 누가 이들에게 이웃이 되어줬는가? 그리고 너희도 가서 이같이 하라. 바로 그 부분에 우리가 포인트를 가져야 되는 게 우리 크리스찬들이라고 봅니다. 한국 사회와 한국 크리스찬들이 너무 어항교회에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교회 안으로만, 교회 부흥만, 그러면서 사회적 책임은 점점 약화되어져 가서 예수님이 너희는 교회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얘기를 안 하셨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크리스찬의 책임적 그 일들을, 자세들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크리스찬의 중심이 되어야 될 텐데 이걸 너무 잃어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로 하는 강도 만난 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는 책임적인 자세에 서 있어야 된다. 바로 미등록 아동들이 그러한 일들 중에 하나다. 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네. 이 말씀을 저희들 마음에 새기고 정말 스쳐 지나가지 않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믿음 안에서의 따뜻한 소통, 대화 36.5. 오늘은 최소한의 권리마저 누리지 못한 채 세상에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국내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대부분은 부모의 나라에 가본 적도 없고 한국을 고향으로 생각하면서 한국말을 하고 한국 음식을 먹으며 자라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이들에게 어떻게 도와주고 품어주어야 할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은목사님 그리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